제가 맡은 분야가 지역정책인데요. 이야기를 좀 거창하게 써있습니다. 경제는 무엇으로 성장하는 건지에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야기하고 인구주도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사실 지난 250년 동안 경제학이 여러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경제학자들이 경제성장의 진정한 원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계속되는 경제학자들의 실패사를 받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에서 지금도 그런 것 같고요. 지난 4월 10일 영국의 시사 경제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에서 그런 칼럼을 실렸죠. 경제학자들 진짜로 모른다. 삼은 경제학자들이. 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기존에 우리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잠재 성장률 추락 추세가 OECD까지 가장 빠르고 2030년대 후반부라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비관적인 전망이 있는데, 이 전망마저도 사실은 고전적인 전통 경제의 이런 모형이 이거거든요. 기술이나 자본 또는 노동력 이런 전통적 생산 요소의 변화 추세에 기초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이렇게 해서 추락한다고 전망을 KDI도 OECD가 하는데, 여기에 경제 성장의 진정한 원인은 생산 요소가 아니라 지역가 정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 경제의 암담한 전망은 더 암담해집니다. 지금 지역가 정신은 과거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다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성장의 지역가 정신의 실질적인 구현체인 지역에 대한 융단 폭격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가 정신의 하락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 멈추는 시간은 훨씬 더 앞설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뭔가 좀 더 나은 경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도, 특히 기업 정책도 지역가 정신을 재활시키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준을 가지고 현 정부의 공정 경제 화두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집에 표가 페이지가 33쪽에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 방향을 가지고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라든지 새 정부 정책과제에서 제가 추출해드린 내용을 총수일과 전행 방지, 경제력 집중, 편법 지배를 강화 차단, 또 이를 위한 법 집행 및 제재 강화, 또 사적 교육, 소송 제도 강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정책, 혁신 정책 등등으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정경제라고 하는 프레임 하에 기존의 대선 과정에서부터 줄곧 주장해왔던 재벌 개혁 정책들을 리스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기업 집단에 대한 재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재벌 체제 또는 기업 집단 그 자체는 경제력 집중의 화신이자 또는 지배주주를 위한 지배주주의 사회 편취를 위한 수단이라는 강한 신념인지 인식인지 그런 판단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가치관은 아닌데요. 여기 깔려있는 4가지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1년 동안 그럼 현 정부는 이 4가지 정책 추진과제 아닙니다. 이 국정과제, 공정경제 추진과제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왔는지 살펴보면 4가지 정도로 이제 특징을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일단 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기존 법령, 지침 고시는 본인들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강화하거나 또는 조사를 강화하거나
법 집행 강화, 조사 제재 강화 이런 쪽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파지티브 캠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은 구두개입한 겁니다. 뭐 비정규직을 정시를 정한다거나 뭐 통신비 인하를 압력한다거나 무슨 가격 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간담, 재계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파지티브 투표를 한다는데 아다시피 정부는 컨설팅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어진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 권한 어찌 보면 권한남용이고 이러한 파지티브 캠페인에 의존하는 그 정책 추진 방식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요. 자본주의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장래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분법적인 그 다이코토미 어프로치라는 대기업은 좀 문제가 있고 중소기업은 선하다,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도 대기업은 배제하고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도 대기업의 그 R&D 조세 유인은 역대 어느 정도보다도 가장 낮춰놓고 대중소기업 차이는 가장 크게 벌어져 왔습니다. 혁신성장의 주역은 중소기업일 수밖에 없다고 이제 붙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저도 이제 그 나이입니다. 나이를 밝히긴 그렇습니다만은 70년대 75년인가 슈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기업은 소유권조차도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름답다는 식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슈마의 그 다른 사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같이 이제 뜻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중소기업 이원화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사악한 사상을 뿌려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을 거예요. 대학교 때 읽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아직은 이제 현실화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글쎄요, 현실화되고 있는지 이미 진행 중인지 모르지만 연기금의 그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름으로 이쪽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기업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 들어갈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뭐 국민연금만 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큰 손이고 웬만한 중견기업 이상들은 10% 이상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지배주주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제 환경 문제 또는 사회 문제, ESG라고 하죠. 지배구조 문제 이거 가치 판단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가지고 기업 가치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경영 참여하겠다, 경영 관여하겠다라고 나서기 시작하면 임원 선임까지 이제 한 걸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그 연금 사회주의라는 데는 기후가 아니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아직은 진행 중이고 뭐 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도 예의주시해야 되고 사실 대기업들은 상당히 날카롭게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 태풍이 불기 전에 이 태풍을 감지하고 지금 더 위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37쪽에 보시면은 큰 틀에서 지금 그 정책의 방향이나 짜여진 권력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기업 집단의 실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두 번째는 경제력 집중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 번째는 지배구조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 정책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짜여봤습니다. 먼저 그 기업 집단 문제를 보시자면은 기업 집단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오래됐죠. 전 세계 최초로 기업 집단에 대한 통계를 국가 자원을 가지고 만들어서 공개하는 나라는 뭐 한국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본도 좀 있었습니다만 통계를 만들었었죠. 되게 기업 집단 재벌이라는 것은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가진 적도 있었고요. 1981년에 공정거래법 만듭니다. 87년에 공정거래법에서 경제 집중을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이제 갖추기 시작했죠. 80년대부터 이미 이런 사고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벌이라는 기업 집단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 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경제가 선진화된 과정에서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되고,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마치 일본의 자이레츠를 에콰도르 정부가 해체했듯이 정부가 나서서 해체해야 된다는 사고가 2000년 외환위기 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일본의 기업 집단 지금 개일에서 갑니다. 지배주주가 없는 개일에서는 지배주주가 없기 때문에 선하지만 한국은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 집단이기 때문에 악하다. 그래서 저도 여러 시민단체 학자분들하고 토론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일본식 개일에서는 오케이. 하지만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 집단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인의 집은 있는 지역하고 주인의 집이 전혀 없는 지역하고 어느 쪽이 경영수가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다를 텐데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상당히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경제력 집중 만드는 뭐랄까요, 정책의 그 뒷면에 있는 이론적 기초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1990년대 오면은 외국의 학자를 중심으로 기업 집단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90년 초에 이제 제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 집단은 외부 주주로부터 경영권 견제에 압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걸 경영 안주 효과라고 하죠. 대리 문제가 최악이고, 그래서 이게 그 에이전시 코스트와 매니지먼트 인트런치먼트 두 개의 세계의 최악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혹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개혁을 하지 않아도 시장을 살아남지 못한다. 미국의 그 대기업, 복합 대기업은 이제 여러 사업부를 한 회사 안에 두고 있는 이제 멀티 디비전을 폼인데 애미언이 낫다, 미국이 낫다 하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거지. 그것도 상당히 또 우리 그 학자들이 이제 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의결권 승수 이론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말 정도 되면 2000년대 중반쯤 우리 외환위기 때 많은 외국인 학자들이 기업 집단 연구를 많이 하면서 미국 기업 모형이 오히려 예외적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식의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한국 기업 집단 같은 그 기업 집단은 재벌은 후진국에서나 일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전 세계 도처에 관찰되고 미국 글로벌 스탠드라고 알고 있던 미국식 기업 모델은 미국에는 존재한다. 영미식 앵글로의 섹션을 존재한다 해서 아메리칸 익세스라는 말도 생기고요. 그래서 기업 집단은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도처에서 관찰된 보편적인 형태이다라는 데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2010년대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 2013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그 논문 하나 이용을 한 30분 쪽에 여기 보면 기업 집단에 대한 평가가 중간에 참 살찌게 보시면 부분가 있을 겁니다. 기업 집단은 개도국에서나 발견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제도가 웬만큼 갖춰진 나라에서도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 기업 집단의 경쟁력은 모든 경우가 다른 게 아니라 지배주지 역할을 중요합니다. 코어 오너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배주주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코어 오너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이 재벌 시스템이 미국의 사업주체 복합 대기업 시스템보다 낫다고 하고 그 장점을 배우라는 논문입니다. 이게 기능면에서도 다른 평가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정책도, 정책 철학도, 공정거래법도 1980년대 지식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기존의 연장선상에서 정책 수단을 더 늘려나가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고,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이런 부분들을 참착해가지고 정작 경제 성장이나 기업가 정신, 경제 효율
높이는 쪽으로는 신경을 덜 쓰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봐야 됩니다. 제가 기업 집단에 대해서 늘 좋으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업 집단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여러 계열사들이 모이기 때문에 계열사 간의 거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죠. 터널링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서로 이렇게 지원하면서 독립적 사업자의 경쟁력을 해칠 수도 있고 프라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지배주주가 사회 편취할 수 있는 엑스프로프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터널링이나 프라핑이나 엑스프로프리에이션 문제는 항상 정부가 힘써 잘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 TP 문제는 기업 집단 구조에서 비롯된 행태이기 때문에 기업 집단 구조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냐는 거죠. 기업 집단 구조는 그 자체로서 사회적 기능이 분명한 해외학자들이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를 이렇게 행태가 문제라고 해서 구조를 원인 부정하는 것은 뿔 잘못됐다고 뿔 고치기 전에 소 잡자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리보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기업지배구조입니다. 기업지배구조는 다 알다시피 투자자가 현재 경영진을 얼마나 유효하게 적절하게 잘 감독 통제하는가죠. 이게 경영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정책 분야, 국가가 하는 일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2015년도 OECD에서 나온 새로 개정된 지침을 보면 이들도 1997년인가 8년에 그때 처음 만든 지침에서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영진이 일탈하지 않도록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목적이냐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세계는 기관 투자자들 중심의 분기자본주의, 단기자본주의에 의해서 기업들이 장기 투자에 전념하지 못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저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경영 책임성만 요구할 게 아니라 경영의 효율까지 높일 수 있는 중간적, 절충적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은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2015년 그래서 1,6개월권에 원칙도 포기를 하고 필요한 이용을 투자자가 동의한다면은 창업자나 대주주가 여러 다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실제로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에서 그런 식의 법을 만들었죠. 주식을 장기 보유한 주주에게는 2년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결권을 덜 이상 보유한다. OECD 지침을 따른 건 아니면 EU 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단기주의 극복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처방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기업지배구조 정책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자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올가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다. 이 부분도 관리 보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앞에 정책 메뉴를 보면 다 경영진 지배주주를 올가매는 메뉴만 있고 그것에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한국은 지금 경영권 안정화 수단이 거의 없거든요. 자산 외에는 처음 들으지는 않았습니다. 97년 이전에는 우리 증권거래법 제200조가 어마어마한 조항이 있었어요. 대규모 주식 보유 금지 조항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무조건적으로 기존 경영진과 대주주를 보여주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죠. 그거 없애면서 추가 보강 수단을 대출의 수단을 안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대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목적은 경영학적 관점이 아니라 지속성장, 일자리 창출 정책 관점에서 정책을 다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44조의 경제주점 하도 많이 들으셔서 다시피 경제주점 인식 자체가 사실과 다른 측면이 많거든요. 통계의 오남용이 심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경제주의 심각하다고 하는데 심각한지 여부는 주관적 판단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쩌신 분께서는 지금 상당히 과장돼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나라가 더 높은 나라가 많지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나라도 있고 그걸 정책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단 경제력 집중은 정부가 강요할 사항은 집중을 막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의 남용을 막는 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이제
경쟁법 선진화의 과제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을 바꾼다고 하니까 이 부분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 페이지 45쪽에 헌법에도 우리가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알고 있는 그 표식을 이해하고 경제적인 남용을 방지하라라고 했는데 1981년에 제정된 공정거래법 7조는 딱 그냥 경제적 집중을 방지하고 라면서 구조적 원인 처방적 그런 그 획일적 접근 방식에서도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제적 남용, 이거 역시 행태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경제적 남용은 잘 안 잡더라고요. 경제적 집중 사전 규제하는데 온 공력을 쏟다 보니까 이쪽 정작 중요한 쪽은 힘을 못 쓰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 중소기업 정책입니다. 제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슈마의 그 책 제목에서 기업은 작은 것, 큰 것 관계없이 성장하는 기업이 아름답다 하는 것을 이제 성장하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그 기업 규모 분포를 보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겠습니다만 선진국 대비 중소기업, 소기업,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고 중견기업 비중은 약하고 대기업은 오히려 희소합니다. 한쪽에는 경제적 집중 문제를 거론하는데 대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그 적은 편이거든요. 제가 페이지 52쪽에 정리를 했는데 포버스 2000대 기업에 이제 여러 나라 70개국이 나라가 등재되어 있는데요. 포버스 대기업에 올린 각 나라의 기업 수를 그 나라 인구 100만 명을 표준화시켜가지고 보면은 이런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기업 수와 대기업 비중과 그 나라의 국민 소득은 비례적 관계에 있고 인과관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비례적 관계에 있고 여기 한국을 좌표를 다 찍었을 때는요. 중간에 올려는 이제 한국인데 한국을 찍을 땐 한국보다 요즘은 일사분면이라고 하나요? 일사분면에는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대기업도 더 많은 나라들입니다. 최소한 대기업이 많아지는 것이 1인당 공에서 놓고 있으면 필요 조건, 필수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고 왼쪽에 우리보다 대기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산한 나라는 다 자원부국들입니다. 자원부국들 그 좀 참조하셔가지고 대기업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지금의 그 정책은 대기업은 인간 폭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중소기업은 더욱더 두터운 지원과 보호를 준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성장했느냐 페이지 50에 그런 내용을 써왔습니다. 제가 현재로도 한국은 중소기업 지원보호 정책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중소기업에게는 비례 원칙에 기초한 규제 차등은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그것 말고도 조세, 금융, R&D, 고용, 판례, 마케팅 다양한 것을 들어가지 않는데 지원 정책이 2017년 기준 중앙정부에서 288개고 지자체 1059개, 총 1347개, GDP 대비 정책 금융은 약 4% 오시게 가장 높습니다. 이런 정책을 계속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비율이 두텁게 남아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중소기업 이렇게 두터운 지원과 보호 혜택이 주어지는 장에서 벗어나가지고 때만 되면 문각 폭격당하는 대기업의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제가 생산적 기업가 정신과 비생산적 기업가 정신하고 여러 가지 일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 정부의 규제 또는 지원 보호 정책에 의존하게 하는 이런 정책은 중소기업들의 비생산적 기업가 정신을 조장하는 거고 생산적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들을 축출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다 되는 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 기업가 정신은 제도와 정책에 의존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제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기업 정책의 한 축도 이렇게 이제 짜여져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생산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불리한 환경들이 엄청나게 많고 규제지대 추구하는 부추기는 그래서 비생산적 파괴적 기업가 정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공정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공정
정부가 추정한다니까 페이지 55에 그런 말을 써놨 아담 스미스 공정 경제를 이야기하려면 정부가 공정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정의로운 정부라는 최소한의 확신을 주지 않으면 그런 나라에서는 절대로 상업과 제조업이 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95쪽에. 그래서 The Government of Justice, 공정경제 이전에 정부부터 정의로운 정부가 되어야지 생산적 기업과 정신, 또 우리나라가 강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사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속에서 이런 얘기를 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개하는 양준모입니다. 황희정 박사님께서 경제학자가 너무 모른다. 잘 모릅니다만 아는 것만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강성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 학자 출신의 권력들이 범죄 행위가 이렇게 젖은 의심을 받을 정도로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작전의 상태가 심각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가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아서요. 그래서 영화 배우는 다 큰 사람들만 인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이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 제가 예결위에서 발표할 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이대로 시행되면 저성장, 고비용, 고물가의 상태가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이 심각하게 훼손이 돼서 정말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은 이미 1930년대 또 그 이후에 좀비처럼 살아나서 시도가 됐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됐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강의할 때 그 동영상 애들한테 틀어줍니다. 제 예견이 틀렸으면 했는데 자꾸 맞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아까 이조 장관께서 이 외환위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한국은행에 있을 때 외환시장가 있었고 이 외환위기 당시에 제가 대학 교수를 그때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제가 학회나 이런 데 발표 세미나 들려 나가면 적정 환율이 뭐냐 하는 문제를 한 1년 내내 떠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 가장 중요했던 거는 경제 주체가 허물어지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뭐 정책을 하면 뭐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도래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경제 주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서 지금 빨리 교정하지 않으면 향후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진행될지 우려가 됩니다. 황희학 박사님께서 아주 좋은 논문을 쓰셨고 제가 잘 배웠습니다. 기업 집단, 경제력 집중 문제, 지배구조 문제, 중소기업 문제 말씀하신 바 동의하고요. 정말 우리나라의 사고방식, 이 정치권에서 조작된 이 상징 조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만 아니 손흥민이 잘한다고 야 집중됐으니까 걔 손발 붙거나 난 이런 사고를 전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흥민이 잘하면 걔 혼자 노는 게 재미없다면 호나우도 데려오고 그래서 대기업이 문제라면 대기업을 더 여러 대기업들을 키워서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책, 경제정책 방향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경제학자라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인과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를 주섬주섬 놓고 있는데 그 근저에 흐르는 맥락을 보면
마르크스트 얘기를 잘 가르칩니다만, 노자 대립관계 속에서 자본가의 착취를 방지하면 경제가 산다. 뭐 이런 사고 방식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이미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태 논소위원께서 이 기업 집단 문제 얘기하시면서 기업 어떻게 이렇게 때리는 기업 처음 봤, 정책은 정말 처음 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 정부의 기업 집단 정책의 기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서 제가 기사 하나를 여기다가 인용해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제가 나와서 정말 장병제 논소위원 기사고요. 아니 제발 혼내주려고 못 드셨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기사와 제가 한 걸 나왔는데, 자 뭐 혼나도 왜 혼나야 될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왜 혼내고 왜 그러면 목표가 뭐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국민 경제를 왜 잘 살 수 있게끔 하냐, 숨이 일관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혼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경제하려는 의지를 지금 꺾고 있다. 기업만이 아닙니다. 또 기업가 정신을 꺾고 있다. 제가 어느 그 자리에서 소위 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상가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만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신재생 에너지 이거 보조금 많이 나오니까 이거 빨리 가서 해야 돼.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이 경기 주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도덕적인 어떤 의식이 전혀 사라지고 있구나. 보조금 헌터들이 지금 난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정정책, 전 도덕적 해이의 극대화를 노리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주인이 있고 책임지고 그리고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정상적인 기업의 행태라고 보는데, 이 지배구조를 흔들어가지고 소위 펀드 매니저의 놀이터로 만드는,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극대화되고 단기적 차익만을 노리는 사람들만 앞서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법치 얘기하는데요. 법치는 비례 원칙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적합하고 필요한 것에 상당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길에 가다 사람 하나 찾다고 우리 집 압수수색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뭔가 상징 조작을 자꾸 쫓는 이런 정책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가장 잘못된 선택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논의 문제입니다. 심판이에요. 정부가 심판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조사권을 갖고 있고 제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운동장에 뛰자고요. 심판이 축구 선수 잘할 겁니다. 아마 진짜 잘할 겁니다. 상대방이 골을 하면 풀어 코막 불고 골 넣지 말라고 정지시키고, 그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의 정부는 심판자로서 시장 참여자가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피는 것이 옳지, 거기 들어가서 내가 주주 거래를 하겠다, 주식 거래를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판단을 내리겠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 정책, 지금 현재 국민주주의 주주권, 제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었었습니다. 몽숭아 학당입니다. 모르면 전문가를 대신 내보내서 자기의 그 집단의 이익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지 않아요. 자기가 나와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주장을 하고 국민연금의 투자 부분은 자기 이익에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국민연금은 최대한 수익을 내서 국민연금에 들은 피보험자를 보호하라는 그 지상명이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ESG라든지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그 장으로 만듭니다.
이건 도덕적 해이의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도덕적으로 정말 비난받아 마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혁신성장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표로 특허 등록 다수인 그 20위까지를 적어드렸습니다. 매년 비슷한 추이입니다. 우리의 혁신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중소기업 가면 너무 어렵습니다. R&D 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에요, 사실은. 그날 기업을 운영하기도 힘든 벅찬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R&D 하면 좋죠. 그러나 제가 98년에 논문 쓰기에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을 더 하고 그래서 이걸 북도도 조절에 대한 논문을 쓴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분법적으로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은 잘하고 중소기업 못한다고 반대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적 정책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잣대로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넌 누구냐부터 따져놓고 정책을 실시하는 정책은 잘못됐다. 이런 정책 쓰는 나라 똑같은 현상이 발생됩니다. 제가 터키 자문을 한 2년 했는데요. 거기 똑같은 정책을 쓰니까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거기는 BMW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BMW 살 정도로만 키우고 자식 유학 보낼 정도만 키우고 더 이상 키우지 않는답니다. 우린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죠. 똑같은 현상이 발생됩니다. 키우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잘못됐으니 차질하고 기능적 정책 접근을 해라. 혁신하는 사람 도와주고 성장하는 기업 도와주고 근로자 많이 고용하는 사람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업 정책을 평가를 하면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주가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경영자가 잘하라. 경영자가 잘못하는 것을 막아내는 방안. 우린 잘해왔어요. 이걸 갑질이라고 요새 표장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건 위계질서 속에서 명령과 복종관계 속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에서 특수한 형태로 하나는 않는 겁니다. 저희 선생님이 대체 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기업 활동하지 않고 다 외주 주고 시장적 계약관계로 바뀔 겁니다. 아마 우리 기업은 점점 작아질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기업 정책을 하게 되면요. 또 중소기업 정책의 문제도 말씀드렸고요. 기업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법인세 내리는데 우리 법인세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 활동 활발하게 하고 업종에 관계없이 진출하라 하는데 우리 또 생계형 적합업종 말은 생계형입니다만은 그 안 내용은 전혀 생계형도 아닙니다. 대기업 사업하지 말라는 그런 법입니다. 노동시장은 경직화되고 있죠. 고용하지 말라는 정책입니다. 우리 박지성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파생수요다. 왜 고용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유가 없어요. 저희 와이프가 저희 처가 자영업을 합니다만 사회봉사자라고 얘기했어요. 집에 가져오는 하나도 없습니다. 월급 주고 나면 하나도 없습니다. 봉사활동 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 정책은 하루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박희선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한국경제위기 진단하고 대안을 분명히 문제에 저는 이제 여러 교수님들, 연구자분들 발표를 정말 많이 하게 돼서 두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 자세에서 짧게 10분 정도, 60분 정도 그래서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하세요. 그런가요? 많이 말씀. 저는 이제 또 이번에 또 사용자 대표로 돼서 최저임금위원이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3파트가 있는데, 저는 현장에서 자꾸 중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학자님들의 그런 많이 도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 대한 피부감이 조금 제 입장에서는 떨어지신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면이 있고 또 반대로 제가 학자적 연구 활동을 하지만 거기에 점수가 제가 많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균형이 개척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많이 이제 우리 박선 교수님 주제 하신 그 아주 거시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논증적인 연구 많이 말씀을 잘 준비가 많이 된 하셔서 제가 양이 많이 줄어졌는데 거기다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만 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있는데 양극화잖아요. 제가 소상공인 단체 대변하기도 하니까 양극화가 심각하잖아요. 사실 무슨 말씀을 떠나서. 근데 이제 전 이렇게 봐요. 자산 양극화하고 소득 양극화가 진행돼서 이제 일자리 양극화까지 되는구나 이렇게 3파로 봅니다. 일자리 양극화가 더 있는데 자배 양극화 이게 최저임금제도의 강행을 통해서 일자리 양극화를 촉발시키는 부작용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은 노동정책이 아니고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최근에 접근이 있었는데 그걸 맞는데도 다른 도구라고 했겠지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아까 상징주장 통계 이런 거 했는데 통계로 항상 도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통계로 도피하는 막딱 안 좋은 방송이나 근데 통계로의 도피를 하더라도 정부가 통계 발표 90% 향상되게 발표하는데 도피를 하더라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통계 산입에 대한 기준은 동일 기준 갖고 동일 통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강성진 교수님 말씀 제가 많이 말씀드리려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유수당이 굉장히 뜨거운 문제거든요. 주유수당은 지금 오랜 관습법과 판례에 의해서 붙여져가지고 손을 엄두를 못 내요. 저희가 소상연합회가 최저임금 고시, 일반 고시에 대해서 업종 구별하지 않는 일반 고시에 대해서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한종소송 중이에요. 저희 소상공인들이 정식 소송을 하고 있어요. 저 1차별로, 2차별로 있었거든요. 거기에 핵심적인 판례와도 다른, 판례도 어긋나는 고시거든요. 그게 사실 내가 목적지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숨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유수당이에요. 그리고 주유수당을 빼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맞더라도 그 고시는 좀 의제적이었던 것이거든요. 일반 문제가. 그런 거 자세히, 그런 것도 한번 주목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강현주 교수님 말씀은 주유수당을 집어넣었을 때 이미 9,030원 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주유수당을 집어넣는 방향으로 용기를 내라. 최저임금 산입에. 그럼 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 그럼 2만 원도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거꾸로. 그래서 이런 아까 통계 도피 얘기했는데 미국과의 기준 비교를 할 때 통계로의 도피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제가 동일 기준이 아닌 저도 미국 통계를 비교하는 게 중요한 도구와 자기적인 게 있다는 걸 그리고 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운 것 중에 소득주도 성장평균 유행어처럼 전 정권의 참여임에서 정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정권 국적도 아니니까 이것이 이제 임금수도 성장론이란 비준적인 얘기인데 그 와중에도 자영업자분을 포함시켜서 소득주도성으로 용어를 대시켰다는 게 강현 교수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었다. 누구가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는 배경 설명 잠깐 하고요. 최저임금 부분을 위주로 한 저는 주제 토론을 잡았어요. 그래서 앞에 박현 교수님이랑 강준 교수님이랑 다 말씀 잘 하셔가지고 언론부터 잠깐 2018년에 최저임금이 자료 76페이지죠. 딱 현실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급상승된 신변사고가 2010년부터 17년까지 수평선을 급격히 올라가도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저는 이걸 이렇게 부르죠. 이거는 쇼크다. 이렇게 부르고 이거는
환생이라는 말을 부르고 쇼크였다. 쇼크하면 쇼크 사고인데, 쇼크 사고가 직전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이 통계로 나타나요. 저희가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중앙연합회 그쪽에 이제 급히 실시한 통계도 있고 자체 통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2018년에 했던 경기 실사지수도 있고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경영난이 심화됐는데 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됐는데 그 핵심 원인은 옛날에는 시장의 불안 이런 식으로 서치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1순위가 됐어요. 그래서 4.7 작년 동년 대비 4.7%도 19.9% 배가 됐죠. 배가 아주 뚜렷하게 체감. 저희 최저임금은 두 가지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이 필요가 실효성은 있느냐 과연 최저임금의 과도기적인 혼란을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실효성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실에 안 맞는 상태에서의 뭐 경제적으로 뭐 속조성장론이 뭐 이런 좀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떠나서 현실에 안 맞는 상태에서 결국 그 최저임금 미만율을 통계를 보면 다 나타나다시피 범법자를 만드는 꼴이 된다. 이게 더 크다고 봐요. 경제적인 문제가 교수님들 많이 해주셨는데 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들은 범죄자 의식에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회문화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미만자 비율이 작년 기준으로 20.9%에서 21.3%거든요. 미만율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을 못 지키는 잠재적 범법자. 이게인데 2018년에 이 시행되면서 지금 중반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거의 150% 한다고 봅니다. 20% 정도가 아니고 미만율이 좁혀지는 게 아니고 강조한다 해서 그래서 정부 재정 지원 한계 같은 것도 저희가 거시적으로 재정학적으로 뭐 얘기할 거는 없지만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 최저임금 강행제가 쇼크가 되면서 수요되는 재정이 직관적 경비로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실업급여하고 출산 전휴가라는 아주 기본적인 항목, 그 다음에 이 최저임금 제도를 강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 수요, 공무원 수요죠. 그 아주 적소한 부분만 합쳐도 그게 4조 542억 원을 주선돼요. 그럼 이거는 아주 기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최저임금 정책을 강행하는 주요 정책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 정책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긴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실효성은 저희가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범법자만 양산시킬 것이다. 그리고 더 괴로운 것은 범죄 의식에 시달리게 되는 문화 사회적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쫓기는 퇴행적 이것이 더 문제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실효성이 뭐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그럼 적정 아니야? 적정했냐? 실적 4%를 쇼크적 인상하는 게 적정했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아까 이론적으로 적정성에 대한 얘기는 하고 구체적으로 봐도 지금 가장 저번 주에 이제 저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봤냐 아니면 뭐 국회에서 환노위에서 산입범위를 그냥 개정하자고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논쟁이 있었는데 산입범위를 하더라도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데 동의합니다. 당연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죠. 실제 명목이 중요한 아니라 실제로 받는 임금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그 4개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소득 분배 유의라든지 유산노동 뭐 임금 비율 이런 거 노동 생산성 이런 거를 다 빼더라도 생계비라고 본다 하더라도 제2기준이 그것이 과연 그것은 결국은 실제로 받는 임금 실제로 주휴수당을 보면 실제로 받는 임금이 다 평가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산입범위 확대를 하는 건 당연히 동의되는데 그 정도를 갖고 이제 논란
저희가 주장해왔던 거는 정기상여금, 지급 시기가 정기화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은 아까 박근혜 의원님 통상임금, 근로기준법이나 통상임금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1개월 미만이든 1개월 초과든 간에 정기적으로 지급 주기가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보조적 현금과 현품 그것도 포함이 되고 그 정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양쪽의 눈치를 이렇게 꽤 맞추다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4개년에 걸쳐서 비율로 산입시켰잖아요. 그죠? 네, 상징적으로는 산입된 것처럼 됐는데 4개년처럼 비율, 그죠? 25%, 20%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24년까지 포함하는 걸로. 이게 이것도 이제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양쪽이 다 기업 측에서도 인정이 안 되고 근로자 측에서도 뭐 줬다 뺐냐 뭐 이런 거 이상한 보고가 나오고 이런 형태. 이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박정현 교수님 그 경제 이론적으로 통계적으로 말씀한 거 다시 다른 반론고만 다시 얘기해요. 물가상 촉장성을 얘기할 때 물가상승률하고 너무나 단순하게도 평균임금 인상률하고 궤적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간 궤적인데 그 테이블에 있는 건데 그걸 보더라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을 평균하는 좀 바꾸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이 2.3%니까 물가상승률의 3배입니다. 이미 최저임금의 2018 쇼크를 따지기 전에 이미 3배이 이제 약간 누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3배다 이거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작년 말 올 초에 적용되는 심지어 4%만 딱 비교해보면 이건 3배 정도가 아닌 거죠. 이게 문제가 적정성이 아니라는 건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학원에서 얘기한 평균임금 대비 그 최저임금의 그 경제 사회후생감소 순서지라든지 이런 건 참 그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지금 저 정부 쪽이나 이쪽에서는 강행을 하다 보니까 고용감소 효과하고 이런 후생감소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자꾸 생산돼야 돼요. 근거를 자꾸 생산시켜 주셔야 돼요. 이 선진화 대단한 데서. 여기 이런 세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거는 2001년부터 2010년에 약 18년에 걸친 걸로 비교를 해봤더니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이 8.6%예요. 이번 정부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2.6%예요. 2017년간.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4배 가깝다는 거예요. 3배, 3.5배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너무 이타적이다. 물가 상승률이 이타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그 임금을 근로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얼마나 덜 받은 걸 회복시키는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심각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강상준 교수님 잘 말씀하셨다시피 OECD 주요국 대비 최저임금을 낮춘 수준이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요. GNI가 중요하죠. GNI 가족 기준으로 따지면 소득 기준으로 소득의 부담 가중률이죠. GNI 대비로 해보면 5위예요.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나라가 뉴질랜드, 프랑스, 터키, 호주밖에 없어요. 나머지 독일, 영국, 캐나다 쫙 우리보다 낮아요. 이미 높다는 건 이미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죠. 그래서 최저임금의 이제 산입 범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산입 범위를 재정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접근법인데 명칭이 명목 갖고 이렇게 가장 명쾌하는 방법이 공무원분들 명쾌한 방법이 명목이잖아요. 법 규정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최저임금은 실질 지급 기준으로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명목으로 목표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죠.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정식 월급 외에 연봉이 작으니까 미안해서 주는 돈이 꽤 돼요. 그거 왜 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준 돈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노동고발로 돌아오니까 이미 저희가 설치 들어갔는데 이미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다. 그런 퇴행적 사회 문화에 있어서 이게 더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라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전문위원회 할 때 강력하게 회피하는 걸 몇 번 요청했는데 통계 매년 산출하거든요. 미만이라고 영향이기 때문에. 근데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모 스케일에 대한 것과 업종 이걸 크로스 통계치를 제출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어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신 통계청과의 문제도 있으니 비공식적으로 제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이. 자, 그러니까 그 업종이 뭐 지금 7개 업종 뭐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업종 그 근거 없이 돌아다니니까 10인 미만의 규모별과 업종들을 크로스 통계를 내서 그것이 최저임금 미만율과 부가치까지 합쳐진 거를 통계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정확하게 왜 그걸 요구했냐면 그 규모별 업종과 규모를 크로싱화시킨 믹스시킨 최저임금은 완전 구분적인 돼야 돼요. 구분적인 돼야 돼요. 아까 범법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분적인 돼야 되는 걸 명확하게 근거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기타 뭐 외국인 문제, 뭐 외국인 국제 인권 문제 듣고 그래서 민감하잖아요. 그런 건 뭐 지역들 이런 거 생략하고요. 이 정도 제가 조금 좀 약간 세부적인 거 보강하면서